지난 이야기. 육지에선 아직 패전만 가득하고 선조는 나라와 백성을 버리고 도망을 치고 있던 그때 남쪽에서 이순신은 맹렬히 적을 쳐부수며 전세를 뒤집고 있었습니다. 1차 출전을 전승으로 이끈 이순신은 2차 출전에선 신무기인 거북선을 선보이며 또다시 모든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는데요. 하지만 그 사이 육지에선 조선 최대의 패배 중 하나인 용인 전투가 벌어지는데, 용인 전투. 일본군은 빠르게 선조를 사로잡기 위해 경상도부터 한양까지 최단 코스로 주파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라도는 일본의 공격을 전혀 받지 않은 온전한 상태였는데요. 더욱이 전라도는 조선 최대의 곡창지대인지라 인구도 자원도 풍부했기에 이들이 제대로 싸워주기만 한다면 전세 역전도 노려볼 수 있었죠. 따라서 전라도 관찰사 이광은 전라도 군사 5만을 모아 한양을 지키기 위해 북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는 전투가 무서웠던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진군 속도를 계속 늦추는데요. 그 사이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도망가고 일본군에 의해 한양이 점령당하자 이광은 이미 한양을 빼앗겼으니 어쩔 수 없다며 진군을 포기하고 군대를 해산시켜버립니다. 그러자 평양에서 이 소식을 들은 선조는 격노하며 이광에게 다시 전라도 군사를 모아 한양을 수복하라고 명하는데요. 그렇게 이광은 다시 군대를 모아 한양을 수복하기 위해 북상을 시작하는데, 이 소식을 듣고 경상도 순찰사 김수가 수백의 병력을, 그리고 충청도 순찰사 윤국형이 수천의 군대를 이끌고 합류하니 다시 8만에 다다르는 대군이 모입니다. 기록에 따라 적게는 5만, 많게는 13만까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보통 6만에서 8만 정도로 보는 의견이 많기에 저는 8만으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사령관 셋이 전부 문관 출신인데다 군사들은 대부분 전투 한 번 치러본 적 없는 오합지졸이었기에 군율이 심각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기재사초에 따르면 군대의 질서정연한 행렬이 아니라 마치 양떼를 모는 것 같았다고 하고, 징비록에 따르면 봄놀이를 하러 가는 듯 했다고 하네요. 당시 일본군은 이미 한양을 점령하고 거점마다 수백의 병사를 배치한 상태였습니다. 수원에도 수백의 일본군이 주둔 중이었는데 이들은 8만의 대군이 다가오자 수원을 버리고 후퇴해 용인의 군사들과 합류해버립니다. 이때 부장으로 참가한 권율은 사소한 전투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빨리 한양을 수복하러 가자고 했으나 이광은 이를 무시하고 조방장 백광원을 시켜 용인에 주둔 중인 일본군을 공격하게 하는데요. 6월 5일 백광원은 약 2천의 군사와 함께 용인을 향해 돌격합니다. 그는 처음엔 승기를 잡는 듯 했으나 결국 일본군에게 패하여 많은 군사를 잃고 본인도 사망하고 마는데요. 이때 용인에 주둔 중인 일본 병사들은 와키자카 야스하루라는 장수의 부하들이었습니다. 와키자카는 처음엔 수군으로 출전했으나 전쟁 초기 조선 수군에 별다른 저항이 없자 육군에 편입돼 한양 근처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와키자카의 병사는 총 1600으로 그는 600 정도를 용인과 수원에 주둔시키고 자신은 1000명을 이끌고 한양에 올라가 있던 거죠. 그런데 용인에 있던 와키자카의 부장은 조선의 대군이 코앞에 다가오자 와키자카에게 구원 요청을 보냅니다. 그러자 와키자카는 자신의 병사들을 구하기 위해 곧장 용인으로 향하는데요. 그리고 6월 6일 아침 8만의 조선군이 아침밥을 먹고 있을 때 와키자카는 고작 1000명의 병사와 함께 조선군의 진지를 습격합니다. 그러자 용인에 있던 600의 일본군도 나와서 협공을 시작하는데요. 이에 깜짝 놀란 조선군은 잔뜩 겁에 질려서는 싸워볼 생각도 안하고 혼비백산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마치 산이 무너지는 듯 했다고 하네요. 이 전투는 임진왜란 최악의 패전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무려 8만에 달하는 대군이 고작 1600명에게 무너졌으니 말이죠.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인지 실제로 이 전투에서 죽임을 당한 병사는 많지 않았습니다. 와키자카의 병사가 얼마 안 되었기에 그 많은 병사를 일일이 죽이진 못했던 건데요. 죽임을 당한 병사는 약 1000명 정도이며 포로로 잡힌 자도 200명 남짓이었죠. 나머지는 전부 도망쳐버린 거예요.
만약 이 오합지졸이 그대로 한양까지 올라갔다 대군 대 대군으로 맞붙었다면 결과는 더욱 처참했을 겁니다. 수만의 군사가 죽임을 당했을 테니 말이죠. 하지만 오히려 이 사건이 전화위복이 되어 이때 도망쳤던 병사들은 누군가는 다시 병사가 되어 그리고 누군가는 의병이 되어 훗날 전라도를 지키는 데 크게 활약합니다. 망명. 바다에선 이순신이 2차 출전을 승리로 이끌고 육지에선 용인 전투의 대패가 일어나던 이 시점에 평양에 가 있던 선조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명나라로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선조가 망명 얘기를 처음 꺼낸 건 4월 27일에 이 일의 패배가 조정에 알려졌을 때부터입니다. 나라와 백성을 지키겠다는 얘기도 명의 도움을 요청해 함께 싸우겠다는 얘기도 없이 오로지 지살궁리만 했죠. 하지만 대신들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피난 행렬의 방향을 정할 때도 도승지 이항복은 최악의 명나라로 가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동과 가까운 평안도 쪽으로 가자고 합니다. 반면 류성룡과 윤두수는 왕이 조선에 남아 끝까지 항전해야 한다며 함경도 쪽으로 가자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선조는 내부가 원래 나의 뜻이다 라며 평안도 행을 지지합니다. 이때 이항복의 직책은 왕의 비서실장인 도승지였습니다. 따라서 이후로도 그는 계속해서 선조의 의견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죠. 5월 7일 평양에 도착한 선조는 다시 한번 망명 의사를 내비칩니다. 그러나 조정 대다수가 반대해 이번에도 무산되고 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조정의 의견은 평양성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평양성의 백성들이 성을 버리고 도망치자 이들은 평양을 지킬 거라며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았는데요. 하지만 임진강 방어에 실패하고 일본군이 평양 가까이 다가오자 결국 평양을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힙니다. 그렇게 선조가 출발하기에 앞서 궁인들이 먼저 성을 나갔는데 그때 백성들이 난을 일으켜 몽둥이와 칼을 꺼내들고 이들을 폭행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너희들은 평소엔 하는 일도 없이 나라의 농만 도적질하다가 이제는 이 나라와 백성을 저버리고 도망치려 하는 것이냐? 이렇게 우리를 버리고 떠날 거였으면 어째서 피랑간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은 것이야? 결국 주동자 셋을 잡아다 처형하니 그제서야 백성들은 흩어졌는데요. 그렇게 소요를 진정시키고 다시 피랑길에 나서려 하는데 이번에도 방향을 두고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류성룡이 명군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평안도 쪽으로 가야 그들과 소통이 원활하니 평안도로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여 행선지는 평안도 의주로 결정됩니다. 그렇게 6월 11일 선조와 일행은 평양을 떠나 의주로 향합니다. 의주에 도착한 선조는 아직도 망명의지를 굽히지 않으며 명나라에 서신을 보냈는데 그 내용이 아주 가관입니다. 본인은 변방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적에게 쫓겨 이 땅에는 몸둘 곳 하나 없으니 식구 몇 명만을 데리고서라도 명나라에 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조선은 자식이 부모를 따르듯 대국명을 받들고 있습니다. 자식이 위기에 처하면 부모에게 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혹여 황제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저는 강을 건너 명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상황이 시급하니 즉시 황제께 아뢰어 답을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면으론 정말 대단하죠. 명이 거절하더라도 기어코 들어가겠다니 바로 이 점 때문에 선조는 욕을 먹어도 싼 인간인 겁니다. 이후로도 선조가 계속해서 압록강을 건너려 하자 윤두수가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당초 요동으로 간다는 계책은 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지금 외적이 가까이 닥치고 있으나 하삼도가 모두 보존되고 강원도와 함경도도 침략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전하께서는 이 많은 백성을 외적에 넘겨주고 필부가 가는 길을 강행하십니까? 얼마 후 명나라의 답변이 왔는데 말로는 정 상황이 급박하면 수행 인원을 100명 이하로 꾸려서 오라고는 했으나 이는 그냥 지방 관리가 방문할 때 정도의 인원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거절을 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명나라에서까지 거절당하자 결국 선조는 의주에 남기로 합니다. 또한 이후로 조선은 선조의 망명이 아닌 원군을 요청하는 데 주력하기로 하죠. 분조.
이러한 와중에 6월 13일 이항복에 의해 분조 논의가 제기됩니다. 자꾸 평안도로 갈지 함경도로 갈지 의견이 분분하니까 아예 왕과 세자를 갈라서 선조는 평안도 의주로 가서 명예 원군을 요청하고 광해는 함경도로 가서 백성을 위로하고 나라를 지탱하자는 건데요. 물론 이것도 선조의 뜻을 이항복이 전달한 거긴 하지만 이미 이전부터 비슷한 논의가 있긴 했습니다. 이덕형은 심지어 대신들에게 양위 여부까지도 물었는데 일부 대신들은 이에 동조하기도 했죠. 그렇게 분조가 결정되자 선조는 함경도에 피란 보냈던 중전을 불러들여 같이 명나라로 넘어가려 합니다. 게다가 자신과 함께 의주로 갈 인원은 소수로 줄이고 대부분의 대신들에겐 세자를 수행하게 했는데요. 많은 대신들이 세자와 함께 조선에 남으려 했기 때문에 결국 선조를 따르는 행렬은 1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근데 또 그러면서 선조는 광해에게 실권은 하나도 넘겨주질 않습니다. 혹시라도 명나라에 못 넘어갈 경우 광해에게 실권마저 넘겨주면 자기의 입지가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광해는 평안북도 강계로 가서 의병을 모으라는 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명을 어기고는 전쟁이 한창인 남쪽으로 내려가는 광해. 그는 전장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병사들과 함께 천막에서 잠을 자며 군무를 독려하고 백성을 위로합니다. 그러자 광해를 중심으로 선비, 유생, 관료, 의병 등 수많은 백성이 모여드는데요. 왕이 전장에 나와 있다는 건 사기 진작에 어마어마한 도움이 됩니다. 선조는 나라를 버리고 도망쳤지만 광해가 전장에 남아있음으로써 병사들이 비로소 싸울 힘을 얻게 된 거죠. 이때 광해의 나이는 고작 17살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이걸 해냈으니 관료들의 기대가 클만했죠.